퇴직연금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지금 매도 버튼부터 누르면 50대와 60대의 노후 생활비 손실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과 IRP는 운용 결과가 내 돈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가 가까운 지금은 손실률보다 돈을 쓸 날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월급이 계속 들어올 때의 하락과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할 때의 하락은 같은 마이너스라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계좌 유형, 인출 시점, 생활비, 자산 비중, 세금과 건강보험까지 5단계 판단표를 손에 쥐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전부 파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버티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마다 사용 날짜를 붙이고 그 날짜에 맞게 위험을 다시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휴대전화 알림을 열었는데 퇴직연금 잔고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100만 원, 지난달보다 500만 원이 줄었다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상품 변경 메뉴로 갑니다. 그 순간 사람 머릿속에는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하나는 더 떨어지기 전에 전부 빼라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 오를 테니 화면을 닫으라는 목소리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계좌 주인의 사정을 모르면 어느 쪽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돈으로 생활비를 써야 하는 사람과 10년 뒤에 처음 꺼낼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평가 손실이 같은 1,000만 원이어도 다른 자산이 충분한 사람과 퇴직연금 하나가 전부인 사람의 위험도 다릅니다. 그래서 매도보다 앞에 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계좌는 누가 책임지고 운용하는가? 언제부터 얼마를 꺼내야 하는가? 현재 무엇을 얼마나 들고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럼 계좌 화면에서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좁혀보겠습니다. 통장이나 앱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글자는 DB형, DC형, IRP 가운데 하나입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회사 운용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가입자 개인의 화면에 펀드 손실이 그대로 찍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DB형에는 아무 위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정 최소 적립금을 제대로 채웠는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이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만 시장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DB형 가입자가 개인 상품을 팔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반면 DC형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넣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리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IRP도 금융투자 상품을 담았다면 이익과 손실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나옵니다. 회사에서 만든 퇴직연금이니 손실도 회사가 메워주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DC형의 시장 손실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는 것이고 가입자는 자신의 운용 지시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형을 확인했더니 DB형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 상품 매매를 고민하기보다 예상 퇴직급여, 회사의 적립 상태, 퇴직 시 지급 절차를 인사 담당자나 사업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DC형이나 IRP라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잔고 총액만 보지 말고 손실이 난 상품의 이름과 비중을 적으십시오.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혼합형인지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마이너스 10%라도 계좌의 10%만 담긴 상품과 90%가 담긴 상품은 충격이 다릅니다. 손실률 옆에는 매입 원금과 현재 평가 금액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추가 납입한 돈이 있으면 단순 수익률만으로 실제 손실액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품 이름이 너무 길어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는 추측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의 투자 대상, 위험 등급, 총 비용, 환매 방법 4칸을 찾으십시오. 어떤 나라와 자산에 투자하는지 모른 채 가격만 보면 판단은 늘 흔들립니다. 채권형이라는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채권 가격도 변하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합형이나 TDF 역시 주식이 들어있으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과 가격이 덜 흔들린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 숫자를 시간 속에 놓아보셔야 합니다. 2022년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수익률은 마이너스 14.2%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약 플러스 13.3%를 기록했습니다. 하락 다음에 반등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순서가 앞으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알려주는 진짜 교훈은 내일 방향을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의 성과만 보고 전부 옮기면 가장 나쁜 시점에 팔고 가장 좋아 보이는 시점에 뒤늦게 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022년 말에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매도한 사람은 다음의 반등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3년 성과만 보고 위험 자산을 크게 늘린 사람은
다음 하락에서 감당 못할 손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흔들림의 크기부터 정해야 시장 전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크기는 마음가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언제 필요한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배우자 자산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공식 통계도 같은 점을 보여줍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 원으로 커졌고 전체 연간 수익률은 6.5%였습니다. 평균만 보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위 10% 가입자의 수익률은 19.5%였고 하위 10%는 0.5%였습니다. 평균 숫자 하나로 내 계좌가 잘 운용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적 배당형 비중은 24.6%까지 늘었지만 원리금 보장형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안전한 상품이 많으니 모두 잘못됐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스 생활비에는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10년, 20년 뒤에 쓸 돈까지 아무 목적 없이 낮은 금리에 오래 묶어두는 경우입니다. 생활비까지 변동이 큰 자산에 넣어두는 선택 역시 위험합니다. 좋은 배분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사용 날짜가 다른 돈을 서로 다른 그릇에 담는 일입니다. 계좌 화면을 봤다면 이번에는 달력을 꺼내보십시오. 퇴직연금에서 처음 돈을 꺼낼 예정일에 표시를 하나 해두는 겁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예상 퇴직일을 쓰고 이미 퇴직했다면 첫 인출 예정 달을 적습니다. 그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1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가 중요합니다. 은퇴했다고 모든 돈을 바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60세에 퇴직해도 70대와 80대에 쓸 돈은 오랫동안 계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시점과 투자 종료 시점을 같은 날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한숨을 쉽니다. 나는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필요한데 무엇을 어쩌라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 경우에 계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이 한 장을 세 칸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왼쪽 칸에는 앞으로 2년 안에 반드시 쓸 돈을 적습니다. 가운데 칸에는 그 다음 몇 년 동안 쓸 가능성이 높은 돈을 적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당장 손대지 않고 오래 둘 수 있는 돈을 적습니다. 기간을 몇 년으로 나눌지는 사람마다 달라야 합니다. 병원비가 자주 드는 가정과 임대소득이 꾸준한 가정에 현금 필요가 같을 수 없습니다. 왼쪽 그릇의 목적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필요한 날 돈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릇의 목적은 장수와 물가를 견딜 성장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릇은 두 목적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계좌가 하락했을 때 질문이 바뀝니다. 전부 팔까가 아니라 가까운 생활비가 이미 안전한 곳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먼 미래의 돈을 급하게 팔 이유가 줄어듭니다. 준비가 없다면 시장 방향을 마치기 전에 현금 흐름 부족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2살인 김 씨가 IRP에 1억 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김 씨는 다음 달부터 매달 80만 원을 꺼내야 하고 국민연금은 3년 뒤에 시작됩니다. 계좌가 10% 하락했다는 사실만 보면 전부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3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의료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입니다. 그 돈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면 나머지 자산은 더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다면 일부 자산의 변동성을 낮추고 인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몇 %로 하라는 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순간 정보가 아니라 위험한 처방이 됩니다. 필요한 비율은 월 필수 생활비, 공적연금 시작일, 예금, 부채, 건강 상태를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대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은 있습니다. 한 달에 꼭 필요한 금액에서 확실히 들어오는 소득을 빼보십시오. 남는 부족에게 필요한 개월수를 곱하면 가까운 생활비 그릇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여행비나 자녀 지원처럼 조정 가능한 지출은 필수 생활비와 분리합니다. 두 항목을 섞으면 시장이 나쁠 때 꼭 필요한 돈까지 위험해집니다. 계산을 마쳤다면 배우자와 숫자를 맞춰보십시오. 한 사람은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200만 원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부부의 기준이 다르면 매매보다 갈등이 먼저 커집니다. 종이에 같은 숫자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결정이 줄어듭니다. 달력에 날짜를 적었다면 이번에는 손실률이 만드는 착시를 벗어나 보겠습니다. 가격이 20% 떨어진 뒤 원금으로 돌아가려면 20%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낮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25%가 올라야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손실이 클수록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은 더 커집니다. 이 사실이 무조건 손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감당 못할 위험을 너무 많이 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좌가 크게 흔들린다면 현재 상품이 나쁜지보다 목표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아무 기준 없이 인기 상품을 골랐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간단한 문장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가까운 생활비는 가격 변동이 작은 자산에 둔다. 오래 둘 돈은 여러 자산에 나누고 정해진 시점에만 비중을 확인한다. 한 상품이 크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이 복잡한 전망보다 강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목표 비중을 세운 뒤에는 현재 비중과 비교합니다. 원래 위험 자산의 절반만 보유하려 했는데 상승 뒤 70%가 됐다면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하락 뒤 30%로 줄었다면 처음 계획과 다른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원래 기준으로 되돌리는 행동을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재조정은 뉴스가 무서워서 전부 파는 일과 다릅니다. 내 계획에서 벗어난 만큼을 바로잡는 작업이지 시장 방향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계획 자체가 현재 생활과 맞지 않으면 계획부터 고쳐야 합니다. 10년 전 정한 비중을 은퇴 뒤에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방치일 수 있습니다. 퇴직, 배우자의 소득 변화, 큰 병, 주택대출 상환처럼 삶이 달라지면 위험 기준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실 중인 상품을 바꿀 때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가격 전망보다 4가지 실무 질문이 먼저입니다. 매도 신청을 하면 어느 날의 가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현금으로 들어오는 날과 새 상품이 실제 매수되는 날도 물어보십시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만기 전에 깨면 중도의 지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후 총비용과 환매 제한이 있는지 묻습니다. 모든 운용 변경이 며칠 안에 끝난다는 공통답은 없습니다. 펀드의 투자 지역과 상품 구조에 따라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에 신청 완료라고 떠도 새 상품 매수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돈이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상담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상품을 매도하면 적용 기준가는 언제이고 현금화는 언제 됩니까? 새 상품 매수는 어느 날 완료되며 그 사이 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도의 지율과 환매 비용, 전체 수수료를 금액으로 알려주십시오. 짧은 질문 3개가 막연한 불안을 실제 정보로 바꿉니다. 상담 내용을 들은 뒤에는 날짜와 답변을 메모해 두십시오. 나중에 부부가 다시 판단할 때 기업보다 기록이 훨씬 정확합니다. 누군가 특정 상품을 강하게 권한다면 수익 이야기 전에 손실 가능성과 비용부터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과거 수익률 표는 이미 지나간 결과입니다. 앞으로 같은 성과가 나온다는 약속이 아니라 변동 범위를 이해하는 자료로만 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원리금 보장형을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것이 싫어 전부 예금성 상품에 넣는 선택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생활비를 지키는 데는 그런 안정성이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물가와 장수까지 생각하면 명목 원금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해마다 오르는데 자산 증가가 그보다 느리면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이를 실질 구매력의 감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리금 보장형은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가입금리와 물가, 사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가까운 지출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안전자산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돈의 목적과 맞느냐입니다. 다음 달 병원비를 주식형에 두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년 뒤 생활비까지 모두 짧은 예금에만 두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붙이면 상품의 장단점이 선명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TDF가 자주 등장합니다. TDF는 목표 은퇴 연도에 맞춰 시간이 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직접 비중을 계속 바꾸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동 자산 배분이라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은퇴 연도가 붙었다고 내 사정에 자동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표 연도 상품이라도 운용사마다 주식 비중, 해외 자산, 환율 위험,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퇴 연도에 도착해도 주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이름보다 실제 위험 자산 비중과 은퇴 뒤 운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공식 통계에서 TDF 수익률은 13.7%였습니다. 좋은 한 해의 숫자는 관심을 끄지만 그 수익률이 다음해 계약서에 적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TDF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은 원금 보장과 다릅니다. 디폴트 옵션도 비슷한 오해를 받습니다. 운용 지시 없이 돈이 방치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지 금융회사가 매번 최고 상품을 골라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미리 정한 사전 지정 방법과 상품 위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디폴트 옵션 전체 수익률은 3.7%였고 안정형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디폴트라는 이름보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TDF든 디폴트 옵션이든 세 가지를 물으면 됩니다.
지금 위험자산 비중은 얼마인가? 가장 크게 손실이 났던 시기는 어느 정도였는가? 총 비용은 얼마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답이 내 생활비 계획과 맞으면 도구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다른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수령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손실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가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세금 차이를 놓치면 아깝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2연 퇴직 소득에는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합니다.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구간은 60%가 적용됩니다. 20년을 초과한 구간은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금이 무조건 절반이 된다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래 계산된 퇴직소득세와 실제 수령 시점, 연금 수령 한도에 따라 개인 세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3억 원이면 누구나 얼마를 아낀다는 식의 계산을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이미 받은 금액이 다르면 출발세액부터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오래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생활비 필요와 함께 봐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큰 일시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세금만 보고 장기연금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쓸 곳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일시금을 받아 일반 통장에 드는 행동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표를 요청해 일시금과 여러 수령기간을 나란히 보십시오. 세금이 아니라 세후 월 수령액으로 비교하면 생활비 판단이 쉬워집니다. 사적연금 과세 기준도 과거 숫자와 섞이기 쉽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등 관련 사적연금 소득의 현행 기준은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이연퇴직 소득은 별도의 분리과세 구조이므로 모두 한 바구니로 더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 세무 확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장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산정에서 IRP와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따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액만 보고 피부양자 탈락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시기금을 받은 뒤 일반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이 생기면 그 금융소득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 연금 자체와 수령 뒤 생기는 소득을 나눠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은 현행 보험료 계산에 일부 반영되고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글의 월보험료 사례를 그대로 내 금액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상 지역보험료와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 직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였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단순히 퇴직일에서 2달이 아닙니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달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항상 싼 것은 아니므로 두 금액을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을 한꺼번에 해결해준다는 만능 수령법은 없습니다. 세후 생활비, 보험료, 부채, 비상자금을 한 표에 놓으면 내게 맞는 선택이 보입니다. 표가 복잡하다면 금융회사와 세무전문가, 건강보험공단에 같은 가정을 넣어 각각 숫자를 받아보십시오. 이제 정책 변화에 대한 소문도 정리하겠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전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는 2026년 정부 추진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노사정 합의와 후속 논의가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부 법률과 시행일이 모두 확정돼 이미 적용되는 제도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수익률이 반드시 좋아진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운용구조가 달라져도 시장 위험, 비용, 지배구조, 가입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 손실난 계좌의 판단을 미래제도 하나에 미루지 마십시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가진 계좌와 생활비 계획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새 제도가 확정되면 그때 이전 가능성, 수수료, 운용 책임을 다시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도 방향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내일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국민연금이 언제 시작되는지, 계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전망보다 통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손실 대응의 중심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이제 와서 계획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과거 매입가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강제 매도할 가능성과 추가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그릇을 만들고 목표 비중을 정하는 일은 원금을 되돌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다음 충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원리금 보장형으로 모두 옮기면 잠이 잘 올 것 같다는 분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내일 쓸 돈과 20년 뒤 쓸 돈을 구분하지 않은 전량 이동은 장기 구매력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장기 생활비를 함께 지키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부터 주식형으로 버텼으니 은퇴 뒤에도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도 점검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던 시기에는 하락장에서 새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인출기에는 같은 하락장에서 자산을 팔아야 할 수 있어 손실 순서의 영향이 커집니다. 초기 은퇴 몇 년에 큰 하락과 인출이 겹치면 회복할 원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가까운 생활비를 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휴대전화 화면을 열기 전에 종이와 펜부터 준비하십시오. 맨 위에 계좌 유형을 쓰고 DB형, DC형, IRP,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표시합니다. 그 아래에는 현재 총액, 납입원금,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보유 상품마다 금액과 비중, 위험 등급, 총 비용을 한 줄씩 씁니다. 다음 칸에는 첫 인출 예정일과 월 피수 생활비 부족액을 기록합니다. 공적연금 시작일, 예금 만기, 대출 상환일도 같은 종이에 올립니다. 이 한 장이 완성되기 전에는 큰 매매를 미뤄도 좋습니다. 정보가 빠진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루 더 확인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가 당장 부족하거나 위험이 감당 범위를 크게 넘었다면 상담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금융회사의 4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도 기준가와 완료일, 새 상품 매수일, 중도 해지 조건, 총 비용을 묻습니다. 답변을 들은 뒤에도 바로 버튼을 누르지 말고 처음 만든 생활비표와 대조하십시오. 바꾸려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뉴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3년 안에 쓸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비중을 조정한다고 적는 식입니다. 문장이 구체적이면 행동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남들도 산다고 해서라는 이유는 계획이 아니라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행동은 배우자나 신뢰하는 가족과 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수익률 전망을 토론하기보다 월 생활비와 인출 시점을 맞추십시오. 가족이 원하는 안전 수준이 다르면 한 번에 결론 내지 말고 돈의 그릇을 나누는 방법부터 합의합니다. 네 번째 행동은 세금과 건강보험을 별도의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는 수령방식별 예상 퇴직소득세와 세후 월 수령액을 요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피부양자 가능 여부, 예상지역 보험료, 이미 계속가입 보험료를 각각 물어봅니다. 세무 상황이 복잡하면 소득 종류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행동은 점검 날짜를 정하는 일입니다. 계좌를 매일 보면 불안은 커지고 계획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일과 삶에 큰 변화가 생긴 날에만 비중을 다시 보는 규칙을 세우십시오. 퇴직일, 연금 개시일, 큰 의료비 발생, 부채 변화는 계획을 다시 볼 신호입니다. 주가가 하루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장기 계획을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가정의 장면으로 묶어보겠습니다. 59살 25부는 DC형 퇴직연금이 하락하자 전부 정기예금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니 남편의 퇴직 뒤 국민연금 시작까지 2년 반의 소득 공백이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계좌 전체의 공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울 생활비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출 재원을 따로 정하고 나자 나머지 돈은 더 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상품 변경 전에는 중도 해지 이율과 매매 완료일을 확인했고 세후 수령액도 비교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론은 특정 비율이 아닙니다. 손실화면에서 출발했지만 최종 판단은 생활비 달력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가정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대출이 있거나 건강비 지출이 예상되면 가까운 돈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충분한 예금이 있다면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 여지는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좋은 대응은 수익률 순위표의 맨 위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의 순서를 계좌에 옮기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인출기의 손실이 왜 더 까다로운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두 사람도 돈이 오르고 내린 순서에 따라 은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퇴 초기에 시장이 오르고 나중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처음 몇 년에 큰 하락을 겪고 뒤늦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가 장기 평균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매달 생활비를 인출하면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초반 하락기에 자산을 팔면 반등에 참여할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수익률의 순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어렵다면 겨울 장작을 떠올리면 됩니다. 장작값이 쌀 때 창고가 가득하면 추운 날에도 서둘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가 비어 있으면 값이 가장 비쌀 때 반드시 사야 합니다. 은퇴 초기에 확보한 생활비는 시장이 나쁠 때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게 해주는 장작 창고와 비슷합니다. 그 창고를 얼마나 채울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공적연금이 곧 시작되는 사람은 소득 공백이 짧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까지 5년이 남은 사람은 더 긴 다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계속 일한다면 필요한 현금 규모가 줄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큰 의료비가 예정돼 있다면 여유를 더 둬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몰라도 이 일정은 달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대응표에 공적연금 시작월과 대출 만기월을 반드시 쓰라고 한 이유입니다. 생활비를 나눌 때 평균 지출만 쓰면 예상치 못한 구멍이 생깁니다. 지난 1년의 카드와 통장 내역에서 매달 반복된 지출을 먼저 찾으십시오.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전기 치료비가 필수 영역입니다. 명절, 자동차 수리, 재산세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비용도 1년치로 계산해 달마다 나눕니다. 그 다음 여행, 선물, 자녀 지원처럼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따로 적습니다. 필수와 선택을 나누면 하락장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모두 줄이겠다고 하면 삶의 만족과 건강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기본 식비를 줄이며 위험 자산을 지키는 선택은 좋은 장기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생활을 위해 존재하지 생활이 포트폴리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표를 만들었으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같은 금액으로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물가를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먼 미래의 생활비가 명목금액 그대로 멈춰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오래 둘 돈의 성장 가능성을 일부 남기는 이유가 됩니다. 가까운 돈에는 안정성을 주고 먼 돈에는 물가를 견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양쪽 목적을 섞으면 한쪽 위험을 피하다 다른 쪽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손실을 확인하는 화면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수익률 옆에 기준일이 언제인지 먼저 보십시오. 해외 자산을 담은 펀드는 현지 시장 마감과 환율 반영 때문에 내가 보는 시점과 가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와 오늘 계좌 숫자가 즉시 맞지 않는다고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준과 적용일과 환율 기준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상품별 수익률과 계좌 전체 수익률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 펀드가 크게 떨어져도 비중이 작다면 계좌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손실률이 작아 보여도 거의 모든 돈이 한 상품에 있다면 위험이 집중돼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비중을 함께 적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납입금이 새로 들어온 날도 수익률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시장 상승 뒤 큰 돈을 넣었다면 연간 지수 상승률과 내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평균을 못 따라갔다고 바로 상품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가 재투자되는지 수수료가 어떻게 차감되는지도 봅니다. 상품 화면의 수익률이 비용 차감 전인지 후인지 모르면 비교가 흐려집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한 화면만 보고 전체 위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쪽 IRP는 예금 중심이고 다른 쪽 연금저축은 주식형 중심일 수 있습니다. 각 계좌만 보면 서로 극단적이어도 가계 전체로는 균형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좌가 같은 해외 주가 지수를 담고 있다면 상품 이름이 달라도 위험은 겹칩니다. 분산은 계좌 수나 상품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름의 펀드가 같은 대형 주식을 반복 보유하면 실제로는 한 방향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의 주요 투자 대상과 상위 보유 자산을 보면 겹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예금성 자산을 구분해 가계 전체 비중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주택도 가계 자산의 큰 부분이지만 당장 생활비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집값이 높다고 통장에 현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인 가정은 금융자산에서 가까운 생활비 유동성을 더 신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도 해외 상품 손익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가격이 올라도 원화 가치 변화에 따라 내 계좌 수익은 달라집니다. 환율을 맞추려 하기보다 환해지 여부와 해외 자산 비중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낯선 용어가 나와도 겁먹지 마십시오. 환해지는 환율 변동을 줄이려는 장치이지만 비용과 효과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무조건 해지형이 좋다거나 비해지형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위험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만 먼저 점검하면 됩니다. 집중 위험을 발견했다고 곧바로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 비용, 세금 구조, 시장 충격, 새 상품 매수 시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목표 비중으로 가는 방식을 한 번에 할지 여러 번 나눌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바꾸면 계획을 빠르게 실행하지만 직후 시장 움직임에 대한 후회가 클 수 있습니다. 나누어 바꾸면 심리 부담은 줄 수 있으나 계획 밖의 위험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항상 우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날짜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 뉴스에 따라 계속 뒤집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 기록에는 바꾸는 비중, 이유, 완료 예정일, 다시 점검할 날짜를 씁니다. 나중에 결과가 좋거나 나쁠 때 그 당시 논리가 합리적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과거 결정을 평가하면 운이 좋았던 선택과 좋은 선택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구분이 있어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화면 앞에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산 가격을 기준점으로 붙잡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금만 오면 팔겠다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매입가는 내 기억에는 중요하지만 시장은 그 가격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자산이 앞으로 내 목적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손실난 상품을 보기 싫어 아예 앱을 닫는 행동도 흔합니다. 자주 보는 것이 문제라면 점검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내용을 모른 채 몇 년씩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해진 날짜에만 확인하되 그날에는 반드시 비중과 비용을 보는 규칙이 좋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상품만 안전해 보이는 착시도 생깁니다. 사람은 가까운 과거가 계속될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반대 수익률은 그 감각이 얼마나 쉽게 틀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상승한 자산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근 수익률이 아니라 내 목표 비중과 사용 날짜로 매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의 수익 자랑도 판단을 흔듭니다. 동창이 ETF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해도 그의 전체 자산과 손실 경험, 인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수익 숫자 하나만 가져오면 위험은 빠지고 결과만 남습니다. 내 생활비표와 맞지 않는 성공담은 구경으로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자의 자신감도 수입 보장은 아닙니다. 설명을 들을 때 장점과 함께 최악의 손실 가능성, 비용, 중도 해지 조건을 말해달라고 하십시오. 답이 모호하면 상품 설명서를 가지고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고령층을 겨냥한 사기성 권유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장한다거나 퇴직연금 전용이라 절대 손실이 없다는 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금 보장 여부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약관과 예금자 보호 대상 표시에서 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하십시오.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 상담을 이유로 인증번호를 대신 입력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지금 송금하라는 재촉은 더욱 위험합니다. 손실로 불안할 때 빠른 회복을 약속하는 말에 마음이 열리기 쉽습니다. 그 심리를 이용한 권유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한번 멈출 수 있습니다.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하고 금융회사 앱 안의 공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문자에 적힌 링크보다 직접 입력한 공식 주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보안 확인도 노후자산 손실 대응의 일부입니다. 시장 손실을 줄이려다 사기 피해로 원금 전체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 같은 손실률에 다른 답이 필요한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55살이고 아직 5년 이상 일할 계획입니다. 생활비는 월급으로 충당되고 퇴직연금 인출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단기 손실보다 자산 집중과 장기 목표 비중이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먼 미래의 돈을 전부 현금화하면 장기 계획이 크게 바뀝니다. 두 번째 사람은 62살이고 다음 달부터 IRP에서 생활비를 꺼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몇 년 뒤 시작되고 예금은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인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면 하락장에서 강제 매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전망보다 현금 흐름 다리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68살이며 공적연금과 임대소득으로 필수 생활비가 충당됩니다. 퇴직연금은 주로 80대 의료비와 배우자 생활비를 위해 남겨둘 계획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험자산을 없애는 판단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돈의 사용 시점이 멀고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면 장기 자산의 역할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해도 밤잠을 못 잘 정도의 변동성이라면 현재 비중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것과 심리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좋은 계획은 하락장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공격적인 비중을 원하다가 손실 때마다 전부 팔면 가장 불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조금 낮은 위험을 택해 계획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 역시 개인의 재무 상황과 성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DB형 가입자를 위한 점검도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장 하락 뉴스를 보고 개인 상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예상 퇴직급여 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회사의 최소 적립금 충족 여부와 부족분 개선 계획을 공개자료나 담당 부서에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DB형과 DC형을 바꿀 기회가 생긴다면 단순히 최근 수익률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임금 상승률, 남은 근속기간, 본인의 운영 능력, 손실 감내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과 퇴직이 가까운 사람의 비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은 되돌리기 어렵거나 회사 규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서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의 부담금 납입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 손실과 회사의 미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좌가 줄어든 이유가 시장 하락인지 부담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와 계좌 입금 내역을 맞춰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의심되면 회사 담당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날짜와 금액을 문의하십시오. IRP에서는 퇴직급여로 들어온 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돈의 세금 원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계좌 안에 있어도 인출 시 과세 방식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수령 상담을 받을 때 퇴직급여 원천,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 수익을 나눠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1,500만 원 기준과 2연 퇴직 소득 과세를 섞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꺼낼 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도 미리 물어야 합니다. 급하게 큰 돈을 인출한 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발견하면 생활비 계획이 흔들립니다. 세금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지만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상 세액을 비교하는 일은 시장 전망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면 세율상 이점이 생길 수 있으나 월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생활비 부족분이 큰 사람은 낮은 세율만 보고 너무 적은 월금액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소득이 충분한데 큰 금액을 서둘러 꺼내면 과세 이연의 장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후 월 수령액과 남은 계좌 잔액을 여러 기간으로 표로 받아보십시오. 배우자가 사망 뒤 계좌를 어떻게 이어받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노후 계획은 가입자 한 사람의 수명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 상속 절차, 남은 적립금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의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계좌 존재 자체를 모르면 필요한 순간에 찾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어떤 종류의 연금 계좌가 있는지 목록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점검도 상담할 때 바로 읽을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격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피부양자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공적연금 예상연회,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임대소득을 구분해 적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수령액은 현행 건강보험 산정에서 사적연금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공단에는 내년 자료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어떻게 달라질지 물어보십시오. 소득이 생긴 즉시 같은 달에 보험료가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어느 시점에 연계되는지 알아야 현금 흐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지만 오래된 글에는 자동차 점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 날짜가 오래된 계산표를 그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도 이전에와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자주 바뀌는 영역은 공식 계산과 상담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미 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도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낮다면 굳이 임의계속보험료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금액과 적용기간, 피부양자 변동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십시오. 신청한 뒤 최초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납부 일도 적어둡니다. 건강보험 질문은 투자 권유를 하는 금융회사만 믿고 끝내지 마십시오. 최종 자격과 보험료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역시 상품 판매 설명과 국세청 세무 확인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기관이 책임지는 질문을 제자리에서 물어야 답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상담 예약을 잡기 전에 질문지를 한 장 만들어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내가 가진 제도 유형과 상품을 적으십시오. 그 밑에는 돈을 처음 쓸 날짜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을 씁니다. 손실이 난 상품은 금액과 비중, 비용, 환매 조건을 한데 모아 적으면 됩니다. 세금 상담에서는 일시금과 연금 수령 기간별 세후 금액을 물어보십시오. 건강보험 상담에서는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재산 현황을 나누어 보여주면 됩니다. 질문지를 보여주면 상담원이 일반 설명 대신 내 상황에 가까운 답을 하기 쉽습니다.
답변이 서로 다르면 어느 기준 이래 어떤 규정인지 다시 물으십시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 상담 날짜도 기록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 뒤 중요한 내용은 앱메시지나 사면 자료로 다시 확인하면 좋습니다. 말로 들은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섞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가족이 함께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손실난 계좌를 점검하는 동안 새로운 상품을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모으는 기간 자체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다만 확인을 핑계로 무기한 미루지는 마십시오. 점검 완료 날짜를 정하고 그날 목표 비중과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의 숙려 시간을 두는 규칙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시장 뉴스와 내 생활비 긴급성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스 속 긴급이라는 단어가 내 계좌의 즉시 매매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생활비가 없다면 그것은 실제 현금 흐름의 긴급 상황입니다. 두 긴급성을 나누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생활비 부족이 실제라면 매매 판단과 함께 지출 조정, 다른 현금, 공적 지원, 부채 조건까지 살펴야 합니다. 투자 상품 하나만 바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후 현금 흐름은 소득, 지출, 자산, 부채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은 중요한 한 축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 개시 조정 같은 다른 선택은 개인 조건이 복잡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도를 섣불리 한 방향으로 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선택을 보더라도 세후 월 생활비와 장기 잔액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표에 들어오는 숫자로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기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반기나 연간 점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자 교육 안내가 오면 흘려보내지 말고 비용과 상품 구조를 묻는 기회로 쓰십시오. 목표 비중에서 얼마나 벗어나면 재검토할지도 미리 정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행동 신호는 시장 전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범위에서 나옵니다. 인출이 시작된 뒤에는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의 차이도 확인하십시오. 생각보다 적게 썼다면 가까운 생활비 그릇을 과도하게 크게 잡았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늘었다면 안정적 재원의 필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획은 한 번 작성하고 봉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에 맞춰 구치돼 시장 소음에 따라 매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첫 해와 공적연금 개시에는 반드시 다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퇴직, 이사, 큰 부채 상환도 같은 신호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처럼 세금 영향이 큰 결정은 전문가 확인 없이 계좌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특정 상품을 계약 이전하려면 이전 중 투자 공백과 기존 상품 처리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전이 단순 매매와 다른 절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낮아 보여도 기존 상품을 현금화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 한 해 수수료만 보지 말고 예상 보유 기간의 총 비용을 봅니다. 서비스 품질과 상담 접근성도 은퇴기에는 중요합니다. 앱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 도움 없이도 창구나 전화로 확인 가능한지 살펴보십시오. 단, 가족이 대신 거래할 때 필요한 위임 절차는 금융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선의 때문에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이나 건강이 나빠질 때를 대비한 계좌 관리 계획도 가족과 미리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익률보다 덜 화려하지만 실제 노후자산 보호에는 중요합니다. 문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비상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목록을 남기십시오. 계좌번호 전체나 인증수단을 노출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이름과 상품 종류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장기 입원 같은 상황에서 가족이 헤매지 않게 하는 준비입니다. 퇴직연금 손실 대응을 단지 오늘의 매매로 보면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집니다. 진짜 목표는 한 번의 하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필요한 돈이 제때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표 앞에서는 수익률, 세금, 보험료, 비용, 보안이 모두 연결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장 좋게 만들려다 전체 생활비가 나빠지지 않도록 봐야 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했지만 월 생활비가 모자라면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완전히 없앴지만 물가를 견딜 성장 자산이 전혀 없다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높은 기대 수익을 얻었지만 밤마다 불안해 계획을 깨트린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균형은 완벽한 가운데 숫자가 아니라 내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손실이 보이면 실패했다고 자책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면 변동은 계약의 일부입니다. 손실 자체보다 이해하지 못한 위험을 과도하게 가진 상태와 감정에 따른 반복 매매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을 시작하는 것은 늦은 실패 수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도 모든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생활비를 준비하고 분산하며 비용을 확인하고 세후 수령액을 비교하는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모이면 시장을 마치지 않아도 노후의 선택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획을 실행한 뒤 무엇을 확인할지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상품을 바꾼 다음 날 수익률만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변경의 목적이 가까운 생활비 확보였다면 실제로 필요한 현금이 제때 마련됐는지가 첫 평가 기준입니다.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변경이었다면 한 자산에 몰린 비중이 목표 범위로 돌아왔는지 봅니다.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면 새 상품의 총 비용과 이전 과정의 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장보다 하루 더 올랐는지는 계획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지표를 보지 않으면 또다시 단기 수익률에 끌려갑니다. 매매 완료 뒤에는 실제 체결일과 적용 기준가를 기록하십시오. 신청할 때 들은 예상일과 다르면 금융회사에 이유를 문의합니다. 대기 자금이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는지 새 상품 비중이 주문대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오차라도 그냥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 변동과 업무 오류를 구분해 사실부터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운용 변경 내역서는 보관하고 다음 정기 점검 때 비교 자료로 씁니다. 종이 서류라면 촬영해 안전한 개인 보관함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증번호나 전체 계좌번호가 보이는 화면은 메신저에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기록을 남기는 일과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는 월 인출액이 계획대로 생활비를 채우는지 살펴봅니다. 필수 지출이 예상보다 늘었다면 투자 수익으로 메우려 하기 전에 지출과 소득 과정을 다시 고칩니다. 수익률 목표를 무리하게 높이는 것은 생활비 부족의 안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대 수익을 높이려면 대개 더 큰 변동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액이 계속된다면 인출 기간, 선택 지출, 부채 상환, 다른 소득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상품에 모든 부담을 맡기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노후 설계입니다. 가족회의도 수익률 발표회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 필수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가까운 돈이 몇 달치 남았는지부터 공유하십시오. 시장 전망은 마지막에 짧게 다뤄도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금융용어를 어려워하면 상품 이름 대신 돈의 역할로 설명합니다. 이 돈은 내년 병원비, 저 돈은 공적연금 전까지 생활비, 나머지는 먼 미래의 돈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역할이 보이면 위험에 대한 대화도 쉬워집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모든 계좌를 관리한다면 다른 사람도 기본 구조는 알아야 합니다. 관리자가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 생활비 인출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좌 목록과 연락처를 갱신하되 인증수단은 안전하게 관리하십시오. 노후 자산의 운영 가능성은 수익률만큼 중요합니다. 손실을 본 뒤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상품을 모두 전문가처럼 분석해야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상품을 표시하고 질문하는 능력만 있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위험 등급이 무엇인지, 돈은 언제 나오고 비용은 얼마인지 묻는데 복잡한 수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사용 날짜는 상품 전문가보다 계좌 주인이 더 잘합니다. 전문가는 제도와 숫자를 도울 수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권유받은 비중이 내 표와 맞지 않으면 이유를 다시 물어도 됩니다. 왜 이 위험이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으면 결정할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다른 창구의 의견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하게 서명해야만 얻는 혜택이라는 말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퇴직연금은 긴 시간 사용할 돈이므로 하루의 재촉보다 수십 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반면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위험과 비용, 사용 시점을 이해한 뒤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모든 경제 상황을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확인한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표에는 확인 완료, 추가 문의, 해당 없음이라는 세 칸을 만들어 보십시오. 계좌 유형과 인출일을 알아냈다면 확인 완료 칸으로 옮깁니다. 판매일이나 세후 금액이 불분명하다면 추가 문의 칸에 남겨두십시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피부양자 관련 질문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작업 목록으로 바뀝니다. 작업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마음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뉴스를 더 많이 보는 것보다 내 표의 빈칸을 채우는 편이 실제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락장 기사는 같은 사실을 여러 제목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 노출은 위험이 계속 커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불안을 키우는 시간을 구분하십시오. 공식 통계와 계좌 자료를 확인했다면 잠시 뉴스에서 떨어져도 됩니다. 결정 날짜 전에는 새로운 전망 영상보다 기존 질문에 답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정책 뉴스도 발표, 합의, 법 통과 시행을 서로 다른 단계로 봐야 합니다.
지금형 논의가 나왔다는 보도만으로 내 계좌가 오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적용 대상, 준비 기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연화가 확정되면 금융회사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에서 내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문만 듣고 계약을 먼저 옮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현재 규칙과 미정인 미래 계획을 종이에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DB형과 DC형의 운용 책임, 현행 세율, 건강보험 기준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기금형 세부 설계와 단계적 의무화입니다. 미정 영역에는 기대와 공포를 숫자로 채워 넣지 마십시오. 새 제도가 좋아 보이더라도 실제 비용과 보호장치가 나온 뒤 비교해도 늦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손실을 계기로 전체 노후자산 목록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금, 보험, 연금, 부채, 주택을 한 장에 적어보십시오. 각 자산 옆에는 현금으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과 예상 비용을 씁니다. 금액이 커도 바로 쓸 수 없는 자산은 생활비 역할이 제한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위험 보장 역할로 따로 봅니다. 해지 환급금만 보고 의료 보장을 없애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채 금리와 상환일도 자산 수익률 옆에 놓아야 합니다. 높은 이자의 대출이 있는데 위험 자산 수익만 기대하는 구조는 가계 전체에서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체적인 상환 선택은 중도 상환 비용과 세금, 비상자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장의 자산표는 상품별 화면이 보여주지 못하는 연결을 드러냅니다. 퇴직연금 손실이 가계 전체의 작은 부분인지 핵심 위험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본 뒤에는 불필요한 공포가 줄거나 놓쳤던 위험이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두 결과 모두 좋은 점검의 성과입니다. 문제가 작다면 과도한 매매를 피할 근거가 생깁니다. 문제가 크다면 상담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알게 됩니다. 희망은 시장이 반드시 오른다는 약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쓸 돈을 미리 나누고 비용을 줄이고 세후 금액을 확인하며 위험을 이해하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 행동들은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선 뒤에도 같은 규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이 났다고 생활비까지 위험자산으로 옮기면 다음 하락에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손실 때 만든 계획을 상승장에서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목표 비중과 돈의 날짜를 지키십시오. 노후자산 관리의 실력은 하락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는 상승장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만든 5단계는 특정 시장 상황을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닙니다. 은퇴 전후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판단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만 짧게 되짚겠습니다. 계좌가 DB형인지 DC형인지 IRP인지 확인하십시오. 첫 인출일과 월 필수 생활비 부족액을 적으십시오. 보유 상품의 성격, 비중, 비용, 환매 조건을 펼쳐보십시오. 곧 쓸 돈과 오래 둘 돈을 나누고 목표 비중에서 벗어난 부분만 조정하십시오. 수령 전에는 세후 금액과 건강보험 영향을 각각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순서를 따르면 시장의 다음 방향을 맞히지 못해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사실은 불편하지만 그 숫자가 당신의 노후 전체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돈을 꺼내는 순서와 감당할 위험의 크기입니다. 빨간 숫자 앞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매도 버튼보다 먼저 생활비 달력을 열고 내 돈마다 사용할 날짜를 붙이십시오. 노후 자산을 지키는 힘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따를 수 있는 순서에서 나옵니다.